저처럼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책 쓰고 말이야. 여행도 못 붙다가 이게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저는 이게 행복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강의를 해도 지금 제가 강의하는데 제가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근데 제가 조금 강의할 때 왜 긴장을 하고 하냐? 이러한 권리 분석을 좀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용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신을 차려서 설명하는 거죠. 자, 권리 분석을, 그래서 권리 분석하면 이렇게 일자를 그어야 됩니다. 자, 일자가 어느 순간에 중심이 되겠죠? 이게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말소기준 권리는 이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경매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명사로 만든 거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의 정확한 용어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후순위 권리나 후순위 채권자를 소멸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등기부에 가장 먼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고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그 선순위로 등기된 권리 등이 가압류나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처분권을 행사하면, 즉 경매를 신청하면이죠. 처분권을 행사하거나 공매를 신청하거나 하면은 처분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경매나 공매. 이럴 때에 본인이 스스로 말소기준권 이후의 권리이므로 소멸된다는 걸 알고 설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대명사로 한마디가 아니네, 네 마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여섯 글자로 표현하는 거죠. 네 글자 말소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근저당도 될 수 있고, 뭐 지금 또 여러분이 또 잊어버릴까봐 또 담보가 등기, 또 전세권이 예외적으로 된다 그랬죠. 이런 것이 없으면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된다. 이런 것들이 등기 과정에 있으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말소기준 권리가 5월 1일 날 설정이 됐다면, 제가 5월 1일을 참 좋아합니다. 5월 1일이 노동절이라 싫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그냥 그거 갖고 이제 제가 5월 1일 좋아해서 5월 1일 쓰니까 5월 1일이 노동절이라 빨간 날이라 싫은 날이니 자꾸 그날 어떻게 등기합니까? 는 얘기하지 마세요. 5월 1일이거든. 근데 4월 1일 날, 4월 30일 날 갑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대항 요건은 전입신고나 하고 입주하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러니까 결국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갖췄다.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이 스스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고 이 경매의 처분 행위에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는 계약을 지켜야 되는 그 두 사람 간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나의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하나의 기범이죠. 하나의 법이죠. 그러나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어떠한 한 사람이 이제 계약을에 대한 그 배신적 행위를 하면, 계약을 이에 대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바뀌면, 이때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동의 없이 뭐 아파트를 판다든가 임대인이 그랬을 때에는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거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경매도 마찬가지. 경매가 들어가면 그 집을 매각하는 거죠. 이걸 법적 매각이라고 하죠. 이런 법적 매각 기간 이럴 때에도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대항력을 주장하셔서 계속 거주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낙찰자가 승계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그 대항력을 주장할 때는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을 배당 요구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면,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면은 이 사람은 대항력 없고 그 전액 배당을 받을 때까지 동시에 항변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전액 배당 받으면 배당기일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냐 대항력을 주장하냐,
대항력을 주장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인수해야 되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도 계약 기간이 말려면 인수해야 되고 배당 요구하면은 이제 그 배당 전액 배당 법은 인수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미배당금이 생기면 그 미배당금을 인수해야죠.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 또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세권자인데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전세권자인데 이 전세권 등기가자가 이제 대항력을 주장하면 전속 기간 동안 이 그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고 나갈 때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전세권을 배당 요구하면 우선 배당 요구하면 이 사람은 용의권을 포기하고 담보물권으로서 그저당처럼 무조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다 할 때는 배당 요구가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세권만 등기하면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권도 한꺼번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전세권으로서 소멸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그 미배당금은 주택인도와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걸 갖다가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선순위 뭐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그 다음에 전세권이나 또는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수하죠. 근데 경매 절차에서 이러한 권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보면 10개 중에 이 10개, 한 개도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게. 또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90%는 이런 경우 없습니다. 다 후순위죠. 경매나 공매는 다 90%는 다 후순위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면은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쉽죠, 권리분석. 이게 권리분석 100%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나 이런 게 복잡한 이런 권리는 이제 특수물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선순위 권리 돼 있으면 이거 안 사고도 후순위 임차인만 많은 거 봐도 물건이 많습니다. 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도 이게 배당 요구해서 전액 배당 받는 물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두 개 빠면은요 100개 중에 99개는 여러분이 입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90%는 후순위 임차인들이 있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 그럼 90% 입찰 들어갈 수 있죠. 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도 여기서 배당 요구와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는 100에 그 10%에 1%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권리신고비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수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99%는 권리분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쉽게. 지금 이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순위 채권자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90%만 선택하세요. 90%만 선택해도 물건이 아파트가 요즘 널린 게 아파트죠. 그 다음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냐?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재 가치와 이 90% 중에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는 걸 선택하세요. 현재 가치는 현재에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거죠. 현재 이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미래적 가치는 뭐냐? 앞으로 오르는 아파트. 여러분이 오르는 거에 잘 모르면 이와 같이 아파트 살 때 요거처럼 2년 뒤에 오르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되죠. 제가 2018년 6월 7일 달에 아파트 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 아파트 책이 맞는 얘기죠, 여러분한테. 저는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는 아파트 사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더 공부해서 이렇게 나머지 10%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 부분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 안 되더라도 99% 정도는 해야죠. 아니면 100% 할 수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책에 있는 내용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권리분석이라는 건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으면 되는 거. 경매 입찰은 자유경쟁의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나 경매에 입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낙찰받았을 경우 내가 입찰서에 기재한 매수 시만 가격에 추가로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또는 인수하는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권리분석을 퍼펙트한 거죠. 100% 잘한 거죠. 100% 잘한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있는 만큼은 여러분이
실수한 거죠. 그랬을 때는 내가 잔금을 납부할 것이자 아니면 입찰 보증을 떼이고 포기할 것이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매각 불허가 신청할 수 있느냐 꽃을 잡아가지고 이런 걸 갖고 또 해야 됩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전세권이 예외적으로 경매를 시작했다든가 또는 제3자의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면 말소기준이 된다. 또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강제 경매 기입 등 중에서 제일 먼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돈 받고 소멸되는 또는 매각 대상물 전체의 효력을 미치는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돈 받고 소멸되는 이러한 6가지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또 표현을 해놨죠. 이렇게. 그러므로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가등기나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판매등기, 지역권, 임대차 등기,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는 채권자들은 소멸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 보면 이렇게 근저당이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죠. 이 갑지상권이 있고 을 근저당이 있다면 요건 인수해야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을 근저당이 되니까요. 이렇게 세 번째는 갑 근저당 가처분 있고 을 임차인 있고 있을 때는 병이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이기 때문에 갑과 을을 인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갑이 근저당이 있고 을 임차인이 있고 병 임차인인데 을 임차인이 확정 일자가 없어 배당을 못 받는다면 을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할 때까지 이 근저당을 대의변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의변제하기 전에는 이게 1차적인 말소기준 권리지만 이 대의변제 해버리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고 낙찰자는 이걸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가 5천만 원인데 임차인이 1억이다. 그런데 한 푼도 못 받게 돼 있다. 확정 일자가 늦어서. 그럴 때에는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이 1억을 대항력을 주자면 실질적으로 5천은 채무자에게 받아야 되고 나머지 5천은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낙찰자는 1억을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1차적 가압류, 2차적 이 병근저당이 돼서 이럴 때에도 을 근저당권자 배당을 못 받는다면 대의변제 할 수가 있어요. 대의변제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할 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압류가 채권이 작고 우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낙찰자가 잔금 납부할 때까지 이 사람이 말소됐는지 아니면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공매나 이 경매 이렇게 압류가 제일 빠를 때는 이게 압류가 말소기준으로 되고 이 담보가 등길 때는 이 말소기준으로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전세권자가 아파트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면 또는 배당 요구했다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택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전세권이라면 말소기준은 될 수 없고 이럴 때는 병 근저당과 말소되고 이 갑전세권 을 임차인은 인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아까 같이 이제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가압류, 압류 그리고 전세권자가 없었고 이런 갑을병 임차인만 있을 때는 이때 갑이 지급명령 신청해서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랬을 때는 이 말소기준 권리가 경매 신청 기입 등이 되기 때문에 갑을병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든가 또는 배당 요구해도 미배당 신청이 있다면 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권리 분석은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 거죠.